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정윤입니다. 전일 만기였는데 실제로 만기가 무난히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매도를 했지만 금융투자에서 대규모로 매수를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무난하게 끝났다는데 시총 최상위 쪽에서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선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 외적인 쪽에서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무난히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만기를 끝났다가 되고 이제는 중요한 것이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에서의 배당 투자가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게 들어와야지 시장에서 중대형을 중심으로 한 체감이 좋아질 수 있다. 이 관점은 동일하다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전일 국내 증시 지수상으로는 0.3% 정도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증시 자체가 나스닥의 하락을 좀 나타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낮게 출발해서 반등세가 잘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20조,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는 16조대에서 동시효과 들어갔기 때문에 최근에 평균 거래대금과 거의 비슷했다가 그런다. 이제 동시효과의 거래대금이 좀 많이 늘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은 1조 3,600억이라는 대규모의 매도를 했다가 되는데 이 부분을 장중에는 약 4천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늘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나온 물량 자체를 기관에서가 소화를 해줬다가 되죠. 그래서 기관에서는 4,43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이 중에서 프로그램이 9,200억, 즉 금융투자에서가 9,200억이라는 매수를 보여주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은 이제 12월물은 마감이 되었고 이제 3월물인데 3월물 같은 경우 가격이 아무래도 많이 떨어져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3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배당이 어느 정도 빠져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 배당이 정확하게 몇 프로가 나온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363.5 이제 3월물 같은 경우는 어저께 0.74% 정도 하락을 했다가 되고요. 그리고 어제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선물에서 추가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 롤오버가 얼마큼 됐는지는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68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배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융투자나 이런 쪽에서는 베이시스 연동해 가지고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 나온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거 상관없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선물옵션 만기와 상관없이 강세가 이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921선까지 종가상으로는 연중 고가를 다시금 넘어간 그런 흐름이 되었고 이제 2018년도 고가 라인 때 이 구간대에서 안착하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소폭의 매도를 했고 기관도 소폭의 매도를 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어제 만기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367.5에서 370 이 가격대가 옵션상에서는 가장 수익 극대화가 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369.37이라는 딱 그 라인대에서 마감을 시켰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상에서는 동일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상단 자리대를 어느 정도 더 보여줄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동일한데 날짜상으로는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자 이 관점도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저께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과 그리고 끝날 때 보게 되면 동시효과로만 거래대금이 3조 9,300억이니까 상당히 많은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었다 되고요. 동시효과에 외국인이 8,600억을 팔았는데 그리고 연기금도 한 2,800억 팔았고요. 투신이 한 480억. 그러니까 외국인과 연기금 이쪽에서가 동시효과 매도가 상당히 컸다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금융투자가 9,800억이라는 매수를 보여주면서 대부분 소화를 해줬다가 되고요. 그 개인 역시 약 1,500억 가까운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과 연계금에서의 물량을 상당히 잘 소화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11월 달 만기 이후로 순매수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매수분만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시장에서 또다시 수급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여전히 미중 간의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가 실제로 얼마 남지도 않았는가 계속해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중국 관리 14명에 대해서 제재 명단을 올렸다고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이어진다는 부분에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멘텀이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매수 규모가 조금씩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됩니다.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전날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좀 하락을 좀 크게 나타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나스닥이 1%대 하락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는 플러스로 이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미 선물을 0.1에서 0.3% 정도 하락을 선방했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하게 끝났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어제 또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왔다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 조금 더 나왔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추가 부양책을 발표한다고 했었고 그게 1조 8천 5백억 유로. 그러니까 앞전에 원래 1조 3천 5백억 유로 정도의 부양책이 있었던 부분에서 5천억 유로 정도가 추가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한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급등했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 경기 부양책을 크게 펼쳤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유가 자체가 강하게 움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란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약간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이제 50불을 넘어섰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한다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확산이 워낙에 크게 나타나고 있고 경제 봉쇄 역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좀 안 좋다 됩니다. 그래서 추가 부양책이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몰고 가고 있는데 협상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어진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이제 성향으로 볼 때 성장과 가치에서 또 반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그런데 우선은 이제 중소형 쪽에서가 좀 더 강한 흐름을 최근 들어서 이어간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 와중에 성장 쪽에서가 그 전날에는 하락이 컸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중형과 소형 쪽에서가 1에서 1.5% 정도 상승을 보여줬다 되고요. 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의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역시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시총 최상위보다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쪽에서가 좀 더 강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가 되겠죠. 그래서 업종으로 볼 때는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테슬라가 다시 반등을 좀 강하겠고 철강, 금융 이런 쪽에서 강세 뜨고 산업재라든지 자동차, 부품, 화학, 헬스케어에서는 약세를 띄었다 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재 쪽에서는 철강이 강세 띄었는데 화학은 약세 띄었다. 즉 섹터 전체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업종별, 종목별로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소폭 상승해서 22.5에서 마감되었고요. 유가도 2.8% 상승하면서 46.7불로 최근의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MSCI 코리안인덱스는 1% 상승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제 시장에서 브렉시트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달러화가 좀 더 강세에 뛰면서 90.7까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087원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S&P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S&P 지수 이제 어저께 설명해드렸던 부분 동일한데 우선은 지금 현재 하나의 마디가 남아있다 됩니다. 그래서 3,750포인트라는 가격대가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하단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한 번 정도의 추가적인 강세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약 일주일 정도 남아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증시 자체도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느 정도 현재의 강세 추세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정세를 횡보하거나 소폭 차익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장중에는 1%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다 그랬는데 그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았다 되죠. 그래서 지지를 밟고 하락을 축소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0.54% 정도 상승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경우 12,75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는 동일하다 되고 마디 자체가 이제 아주 강하게 길게 가는 마디가 아니기 때문에 마디 자체는 한 일주일 전후 비슷하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 한번 보도록 하죠. 텍사스 중진유가 아니라 이제 브렌트유인데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이제 50.3불까지 올라왔다가 됩니다.
사실 이제 50V라는 가격대가 예전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이었죠. 그러니까 2018년도 보게 되면 유가가 저점을 만들 때가 이제 50V를 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하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여기서 무너진 그림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50V를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이 라인대를 크게 무너졌다는데 이 라인대를 이제는 올라왔다 됩니다. 그 올라오면서 한 2년 동안의 하락 추세 라인대를 살짝 올라왔다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에서 앞으로 백신이 나오고 나서 내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라크 유전 지역에 대한 일부 테러가 나타났던 부분도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난 배경이 된다 됩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급격하게 이제 하락이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어느 정도 수요가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좀 더 추가적으로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산업재나 이런 쪽에서가 모멘텀을 더 봐줄 수 있다 정도가 되겠죠. 자,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 시장에서 지수 자체로는 0.3% 정도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은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0.8% 강세를 보여줬고요. 대형이 0.6% 하락을 한 반면 중형 같은 경우가 1.19%.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의 효과가 중형 쪽에서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 되겠죠. 그다음에 소형도 소폭 상승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가장 강세를 띄었다 된 쪽은 이제 유틸리티 쪽에서 한국전력이 물가 연동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자산 가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싸다라는 측면도 부각이 되었죠. 그 외적으로는 산업재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최근 10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실적은 거의 최상위 수준이 되어 있는데 주가는 10년 내 최하단의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전부터 시장에서 성장 동력이 없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던 부분이다.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는 자산가치 1.0배가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좋은데 너무나 저평가됐다. 그리고 새로운 신사업에 추진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재평가를 받는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S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 저점 대비해서 한 60%, 70%까지 올랐는데 그만큼 너무나 저평가를 받았던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조선기계 쪽도 강세 좀 띄었고요. 항공해운도 강세 띄었다. 다만 시장에서 시총 최상위 IT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소폭의 하락이 나타났다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어저께 매도를 많이 했죠. 1조가 넘는 매도를 했는데 그 와중에서 보게 되면은 매수한 쪽은 그대로 매수를 하고 매도한 쪽은 뭐 매도를 하고 많이 나눠진다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100억 이상 매수한 쪽이 그래도 꽤 있다가 되죠.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이런 쪽도 많이 들어왔고요. 신한지주, LG전자, 삼성전기, 미래에셋대우, HMN, 세트론치아, 현대로템, 대한항공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어왔다 되죠.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의 특징이 뭐냐? 사실 특징이 그렇게 없습니다. 종목별로 들어왔다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처음에는 대규모로 시총 상위부터 무조건 사야 되니까 빨리 산다. 그리고 나서 많이 샀는데 많이 올라온 쪽은 비중이 커졌으니까 축소한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못 샀던 쪽이라든지 이제 어느 정도 그 규모 자체가 적었던 쪽은 다시 더 산다. 이런 관점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갔죠. 그래서 9천억 정도의 매도. 그러니까 어제 외인들의 매도의 3분의 2 이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나갔다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시장에서 충격이 제한적이었던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주셨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세트리오 역시 그동안 많이 샀던 종목군들에서 매도가 나왔다 되고 시총 상위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포스코라든지 키움증권, SK텔레콤 뭐 여러 가지 업종들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많이 매도가 나왔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인데 기간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어제가 이제 만기를 지나면서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이 있고 편출되는 종목이 있는데 신규 편입이 되는 종목군이 우선은 매수세 자체가 신풍제약이라든지 빅히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어왔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LG와 세트론도 들어왔고 그리고 SK바이오팜, 현대건설, CS윈드 뭐 여러 가지 종목군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수가 강했다 되겠죠. 반대로 매도는 역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상장된 종목군이라든지 그리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만도라든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투자 전략 바로 보도록 하죠. 똑같습니다.
이제 어제가 10일이었고 이제 18일까지 이제 한 18일까지 하면 이제 6거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그래서 6거래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제 전략이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제가 준비했던 전략은 이때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자 이 전략은 동일하다 그러는데 우선 이제 시장에서 다음 주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선거인단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이제 확정을 시킨다. 근데 이거는 시장에 다 반영된 부분이라서 새로운 부분이었고요.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마지막 회의가 있는데 연준 마지막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 시장에서 기대치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 부양책을 새로운 부분을 해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매입을 연장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다 하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호재로 작용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금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추가 부양책이 다음 주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가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은 호재 소멸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시장에서 호재성보다는 이제 차익 실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급 자체가 외국인은 이제 제한적인 매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업종별 종목별로 나눠진다가 될 것 같고요. 기간 역시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가 이제 이어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역시나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를 하면서 시장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쪽이 올라와서 마무리를 해줘야지 전체적인 키 맞추기가 마무리된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목표는 다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을 이제 업종에서는 좀 빼야 됩니다. 건설 업종 지수가 이제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건설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부품 정도가 시세가 아직 좀 남았다 정도만 남을 것 같고 시총 51에서 192건 중대형인데 이쪽을 중심으로 보시라는 관점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자, 추천주 하나 보도록 하죠. 추천주를 보게 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이제 2차 목표가가 38,800원에서 41,000원, 그러니까 39,300원, 350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목표가 구간 4만 원 전후나 뭐 조금 더 위가 되거나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더 좋긴 한데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10% 가까이 올라오면서 이제 1차 목표가 밴드에 들어왔다가 되죠. 그래서 이제 1차 목표가 밴드에서 일부 비중 축소하고 더 위로 볼 거냐 그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하고 현대위아 자동차가 아직까지 좀 부진하다는데 뭐 아직까지 추천했던 날짜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현대차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추가 시세가 나올 거냐 이 부분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현대건설인데 사실 이제 건설주에서 이제 건설주가 앞전에도 뭐 건설조사 산업재를 얘기할 때 왜 이런 거를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도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장 자체가 국내 증시가 새롭게 신고가를 보인다. 고가를 이제 2018년대 고가를 넘어간다라고 할 때는 시장 자체가 밸류를 새롭게 재평가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밸류를 재평가 받을 때는 저평가된 쪽도 당연히 이제 평가를 다시금 받아줘야 된다. 이게 또 동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추천주로는 현대건설을 드렸고 사실 앞전에 특징주로 GS건설 드리긴 했었는데 차이는 뭐냐면 GS건설은 내수를 중심으로 올해 움직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가 되죠. 그래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먼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케이스가 GS건설이었던 거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공사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 실적의 둔화를 나타냈다. 이렇게 되면서 백신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 되는 거고 이제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해외 수주가 많은 만큼 모멘텀을 더 받는다 이런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가 실제 상승폭은 거의 60% 이상 저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나온 케이스고 현대건설은 저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현대건설이 밸류상으로는 이제 앞전에 GS라든지 대우라든지 이쪽보다 좀 더 높았었는데 지금 약간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은 앞전에 세기형 돌파를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때부터가 추천이 들어간 건데 지금 현재는 박스권의 매물이 굉장히 길었겠죠. 왜냐면 이 박스권 자체가 굉장히 긴 박스였습니다. 4월 달 중순부터 하니까 거의 한 8개월 정도, 아니 7개월 정도의 박스였는데 굉장히 긴 박스에서 매물이 많았던 거를 소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길게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상단 자리를 이제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안착하는 그 과정에 들어왔다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선 제가 잡아놨던 2차 목표가는 요 라인 때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 마디폭 하나가 열리게 될 경우는 마디폭이 한 8,000원 마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대충 4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여기까지도 열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마무리하자 이런 관점인 거고 그래서 내년에도 모멘텀이 좀 더 많은 케이스 이렇게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1차 목표가에 왔다가 되죠. 그 1차 목표가 밴드 자체가 앞전에 이제 고가를 만들었던 상단 요 라인대를 1차 목표가 밴드로 잡아들었던 건데 요 라인대에서 역시 돌파가 나온다 될 경우는 기본 마디폭이 또 열린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이제 확연하게 3분기와 4분기 흑자 전환이 되고 내년에 연간으로 흑자 전환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역시 저평가, 재평가를 받아내는 그런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 마디폭을 잡게 될 경우 2차 목표를 17,500원에서 18,500원 정도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끝나고 다음 주 되면은 거의 제가 2020년 준비했던 전략은 거의 마무리된다고 되는데 그 이후 전략은 뭐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죠.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